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늘부터 이틀간 비경제부처 예산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여야는 검찰 특수활동비 삭감과 고교 무상교육 예산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당은 환영했고 여당은 국민의 알 권리를 묵살했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의장급 회의체 출범이 G20 국회의장 회의 공동 선언문에 포함됐습니다. 우 의장은 주요국 의장과 파나마 대통령 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에 대한 협력도 이끌어냈습니다. 정치 현장 바깥의 시각으로 정치권 핵심 이슈를 풀어보는 정치 외전. 내일과 모레 김여사 특검법 표결과 이재명 대표 선고를 앞두고 여야가 각기 총결집했습니다. 표결과 선고 이후 여야의 전략과 전국의 향방은 어디로 향할지 전망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3일 수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중계방송으로 늦게 방송합니다. 67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늘은 비경제 부처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법사위에서 전액 삭감한 검찰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와 고교 무상교육 등이 쟁점이 됐습니다. 김동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는 법사위에서 검찰과 감사원의 특활비와 특경비가 전액 삭감된 것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것으로 사법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 특활비, 특경비가 어떻게 쓰이는 건데 정상적인 업무 처리인데 이것을 대표를 수사한다고 야당을 검찰공화국이라고 탄압한다고 이렇게 보복으로 하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예산 심의냐.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특활비의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맞받았습니다. 기밀 유지라고 하는 미명하에 실제 그 내용이 원래 그 용도대로 사용돼야 되는 그 방향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는 면이 있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들여다보고 확인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야는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이 고교 무상교육이 중단되는 것처럼 왜곡하고 정치 선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중앙정부가 몇 %를 부담하느냐, 지방교육 당국이 몇 %를 부담하느냐, 아니면 부담 비율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아니면 이것을 일몰대로 지방교육 재정으로 전담하느냐, 이 논리일 뿐입니다. 국비 지원은 중앙정부의 지원은 올해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내년부터는 고교 무상 교육이 계속 시행이 되는데 재원 분담의 주체가 지방교육청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중앙정부의 지원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은 지방교육청의 재정이 지금 다 못 내려가고 있고 교부세가 지금 애초 목표했던 만큼 세수결손이 발생하게 못 내려가고 있고 더 나가서 이게 부족하니까 기금까지 헐어 쓰고 있는 상황인데 이 밖에 여야 의원들은 세외 수입 체납 실태 조사를 통해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노력을 당부했고 정부의 의대 증원 지원에 따른 비의대에 대한 지원이 줄어드는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브라질에서 열린 G20 국회의장 회의와 파나마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G20 국가들의 기후위기 대응 격상을 약속한 공동 선언문 채택을 주도한 우 의장은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지지와 협력도 이끌어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의회 외교 성과를 장정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브라질에서 열린 제10차 G20 국회의장 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G20 국가들을 대상으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의장급 회의체 출범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이는 곧 공동선언문 채택으로 이어져 G20 의회는 가능한 한 최고위급 대표 차원에서 기후변화 협력 활동에 지속적으로 관여해 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의 시급성을 알리고 개발도상국의 녹색 전환을 위해 선진국의 금융적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도 공동선언문에 포함됐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린 ODA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의 녹색 사다리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회도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G20 의장회의 기간 우 의장은 국제사회 주요국 의장과의 회담에도 주력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연대하겠다는 입장을 이끌어냈습니다. 브라질과 이탈리아, 튀르키예, 포르투갈, 영국 등 5개국 의장에게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우 의장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한반도 평화뿐 아니라 세계 평화를 힘들게 만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지켜나가기 위한 남측의 노력에 대해서 영국에서부터 보다 더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 9년 만에 파나마도 공식 방문해 정치 지도자들과 양국 간 협력 증진과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우 의장은 특히 활발한 비즈니스 외교도 펼쳐 파나마시티 다비드 철도 건설 사업에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이 활용되기를 희망했습니다.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은 한국이 다비드 철도 건설 사업에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이렇게 G20 의장회의와 국제사회 폭넓은 양자회담을 이어간 우 의장은 한반도 평화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이라는 성과를 안고 내일 귀국합니다. 국회방송 장장현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동시에 이재명 대표 재판 선고 역시 이틀이 남았는데요. 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모레 1심 재판 생중계를 불허하면서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집중 공세를 펼쳤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중형이 선고될 거라면서 민주당의 재판부 압박이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거법 위반은 징역 1년 정도, 그리고 위증교사죄는 징역 1년 6월 정도가 적정한 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워낙에 민주당에서 기괴한 방법으로 재판에 온갖 회유와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 담화 이후 대통령실에 대한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 바뀌었다는 분석이 나온 상황. 친한계는 이제 대통령실의 쇄신을 기다리며 대야 공세에 집중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즉 대통령실에서도 성과를 내고 추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그동안 흩어졌던 힘들을 대야 공세에 집중하자라는 쪽으로 지금 전략을 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감찰관 추진 여부는 내일 의원총회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인데 표결 없이 합의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를 고리로 한 대여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명 씨가 창원 국가산업단지 관련 기관장 인사에 개입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기업 방문 일정을 미리 알고 관련 주식 투자 조언을 한 듯한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또 명 씨가 검찰 수사에서 김건희 여사로부터 돈 봉투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도 부각하며 여당의 특검 수용을 연일 압박했습니다. 공천은 김건희 여사가 줬을지 혹시 몰라도 당선은 국민이 시켜주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민심을 거역한다면 국민께선 다음 기회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 의원 41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의원 연대를 출범한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는 개별 의원 활동이라며 거리를 뒀습니다. 여야는 법원이 이재명 대표 재판 생중계를 불허한 것을 놓고도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판결문 공개로 죄상이 알려질 거라며 남은 재판이 생중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은 법원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 대표도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사법정의특별위원회는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며 여론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 윤석열 정권의 정치 탄압의 희생양이고 피해자인데 국민의힘의 속셈은 이거 사법부에 대한 겁박이고 이재명 대표를 유죄로 해달라는 그런 사법부에 대한 그런 일종의 힘자랑, 권력의 힘을 동원한 협박이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둘러싼 정치권 신경전은 갈수록 더 거세질 걸로 보입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오늘 이슈픽은 서은한 개건기자와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이슈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은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로 내일이죠.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1심 선고가 열리고 다음 날인 금요일엔 이재명 대표의 또 1심 선고가 열리게 됩니다.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이재명 대표에게 드리웠던 사법 리스크, 물론 아직은 1심입니다만 과연 어떻게 될지 좀 전망을 해볼까요? 네, 이 정치부 특히 국회팀과 법조 이 두 출입처의 기자들이 지금 매우 바쁜 한 주가 되고 있습니다. 수원지법에서는 당장 내일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선고가 열립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이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에 부인 김혜경 씨가 경기도의 법인카드 10만 원어치를 전현직 국회의원들에게 쓴 혐의로 현재 300만 원을 벌금으로 구형한 상황입니다. 유죄가 나올 경우에 역시 벌금형 정도가 예상이 그런되는 상황인데요. 더 관심을 끄는 건 당연히 금요일 재판이겠죠. 현재 4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게 나오는 첫 번째 선고이기도 합니다. 이 대표가 고 김문기 경기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라고 했던 발언 등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적용된 1심 사건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유죄 가능성과 무죄 가능성 모두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누군가를 안다, 모른다라는 표현이나 개념이 좀 모호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죄일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요. 거꾸로 대선 결과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했을 때 거짓말이라면 그만큼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모두 있다는 겁니다. 이 15일 선고가 나오면 이 대표가 정치적 타격을 받을 거다 이렇게 언론들은 전망하고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당장의 타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25일 위증교사 사건도 1심 선고가 나오기 때문에 두 사건 모두 유죄가 나올 경우에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네, 자 그런 가운데 추미애 관심사였던 생중계 여부인데요. 오늘 법원은 재판을 생중계하지 않겠다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재판부의 입장을 존중한다라면서도 아쉽다라는 입장을 내놨더라고요. 네, 일단 재판 생중계, 사실 이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신청을 하면 가능합니다. 하급심이어도 중계방송이 가능한데 다만 이 공공의 이익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재판부가 역시 이 생중계를 결정할 수 있기도 합니다.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사건 등이 이렇게 이뤄진 사건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법원 생중계를 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법원에서는 이 야당 대표라고는 하지만 사건의 중대성이나 공익성을 고려할 때 생중계를 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관측이 사실 지배적이었습니다. 특히 판사들이 가족 등에 대한 신상 우려를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압박감도 상당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환영한다는 입장은 곧바로 내놨지만 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이재명 대표가 줄기차게 본인의 무죄를 주장을 하니 지금이라도 재판부의 생중계 요청을 당당히 해주시기를 촉구한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네, 역시 내일 열리는 명태균 씨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까지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 주요 매체 일면에 실린 내용이기도 한데 명 씨가 김건희 여사로부터 그 돈이 담긴 봉투를 받았다라는 진술을 검찰에서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특검법에서 보면 동일 사건에서 인지하게 된 내용도 수사를 해야 한다라고 넣는 이유가 바로 나온 것 같은데요. 창원지검은 지난 8일과 9일 명 씨를 불러 조사하면서 명 씨가 김 여사로부터 받은 돈 봉투의 사진을 확인했고요. 이를 토대로 김건희 여사로부터 교통비 성격으로 돈 봉투를 받은 적이 있다라는 진술도 확보를 했습니다. 김 여사가 명 씨에게 돈을 준 정황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명 씨는 단순한 교통비라며 대가성을 부인하면서도 이 전달 시기와 액수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이나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 강혜경 씨는 500만 원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라고 검찰에 진술한 상황입니다. 일단 국민의힘, 김 여사가 명 씨에게 전달했다는 500만 원과 관련해서는 아직 전원이라는 점에서 검찰 수사를 더 지켜봐야 된다는 신중한 입장인 것에 비해서 민주당 곧바로 공세에 나섰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돈 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린다는 이유로 야당 의원을 구속해야 한다고 외쳤던 이 한동훈 대표가 같은 이유로 검찰이 김 여사를 당장 구속 수사해야 하지 않냐며 오늘 강하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 수정된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을 내겠다는 계획인데요. 이 대통령의 거부권과 재의결의 일정까지 고려하면 보통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사이에 검찰의 수사가 어디까지 이뤄질 수 있을지, 또 언론들이 어떤 의혹을 추가로 제기할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의 추이는 어떨지도 재의결까지의 변수들입니다. 네. 자, 그리고 재의결 때 국민의힘에서 또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 것이냐, 이게 또 관심사거든요. 최근에 그 언론에서 주경야독이 아닌 주윤야한,
이런 키워드가 나왔는데 이거 국민의힘에서는 좀 시끄러웠다 이런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권 말이 되면 사실 새로운 권력으로의 당내 흐름의 이동은 당연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 정권 반환점을 막돈 지금 이 주윤이한 낮에는 친윤계인 척하고 밤에는 친한계인 척한다라는 키워드가 등장한 것은 조금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실명이 아닌 이니셜로 기사가 나왔지만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누군지 다 알고 있거든요. 네. 이 친윤계 한 초선 의원이 한동훈 대표의 저녁 식사에 참여했다는 등의 이야기가 보도가 되면서 시작이 된 겁니다. 당사자들은 이에 대해서 친윤도 친한도 아니다라며 부인을 했다고 하지만 이런 키워드가 나온 것은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낮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최근에는 국민의힘에서 영남권 의원들 사이에서도 친윤계라는 표현에 대해서 거부감을 드러내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얘기가 언론에서 공공연하게 나오는데요. 이 국민의힘에서는 12월 이후 친윤계라고 표방하는 이들이 더 줄어들 가능성도 거론이 됩니다. 지역 현안은 해결하려면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 정국이 마무리되는 12월 이후 의원들의 명확한 입장이 조금 더 나올 거라는 겁니다. 물론 이 개각과 대통령실 개편 등 쇄신 노력으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한다면 현재의 단일 대우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당장은 민주당이 내놓을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 수정안이 어느 정도의 내용과 어느 정도의 수위인지, 또 법안 발의와 표결, 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와 재의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인지, 그 사이에 발생할 정치적인 사건들에 따라 재의결 시 여권 내 이탈표 규모가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말 오늘도 많은 현안들이 있었는데 역시 서원한 기자가 귀에 쏙쏙 들어오게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서원한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여야는 양평고속도로 사업 예산을 두고 충돌했지만 결국 야당 단독으로 삭감했습니다. 야당은 양평고속도로 내년 예산을 62억 원가량 삭감했는데 올해 예산 61억 원이 미집행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사용해 설계에 착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올해 쓰지 못해 불용 처리된 예산은 내년에 쓸 수 없다며 양평과 남양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데 김 여사 예산으로 꼬리표를 달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전태일 열사 54주기를 추모하며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준호 대변인은 당정이 노동개혁을 위해 노동약자보호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동자를 보호하고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신환 국민의힘 수도권 비전특별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은 전태일 기념관에 마련된 시민 분향소를 찾아 참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제정세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외교안보 통일 자문회의를 출범시켰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급변하는 외교안보 환경에서 우리 외교의 지평이 매우 축소되고 있다며 현 정부의 이념과 가치를 추구하는 편향 외교를 중단하고 자국 중심주의의 실리주의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자문회의가 대한민국 정부와 경제 주체 그리고 민주당이 외교와 안보 통일 분야에서 나아갈 길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1월 13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개 식용 종식 공방입니다. 올해 2월에 제정된 이른바 개 식용 종식법이 유예 기간을 거쳐 2027년 2월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개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육이나 도살, 유통과 판매 등 모든 행위가 금지되는데요. 때문에 현재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업계든 전업이나 폐업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죠. 이를 단계적으로 실행시키기 위한 정부의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첨예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개식용 금지 외치면서 46만 마리의 식용개 살처분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안만 1,095억, 3년 추산 약 3천억 정도 되더라고요. 물론 개식용 사육 농가를 점진적으로 줄여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렇게 급진적으로 없앨 수 있는 건지 개의 수명도 있는 거잖아요. 동물인지적 감수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는 정책입니다. 야당에선 개 식용 종식 방안을 두고 김건희 여사표 사업이라며 예산 삭감을 공언한 상황이죠.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살처분 정책이라며 동물인지 감수성이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선 민주당도 개 식용 종식에 대해 당론을 채택한 바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과연 민주당이 이렇게 개종식 예산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을까요? 이재명 대표께서 대선 공약으로 채택하셨고 유례없는 여야의 협치 사례였습니다. 김건희 여사표 예산이라는 근거와 논리를 전혀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여사께서 관심이 있으면 딱지부터 붙이고 보는 오랜 시간 논란이 되었던 개식용 산업을 끊어내는 과정 속에서도 보상 문제와 피해를 최소화하는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주제는 한파는 없답니다. 2025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수능이라면 혹독한 추위가 함께 찾아왔던 기억이 있죠. 올해는 한파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포근한 수능 당일로 기억될 것 같은데 의대 증원 이슈로 그 어느 때보다 혼란이 컸던 수험생들과 학부모님들을 위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드디어 내일 수능일입니다. 그토록 열심히 노력하고 기다려왔던 이 시험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많이 긴장되죠?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면 후회가 없을 거라 생각해요. 또 함께 고생하신 학부모님께도 정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다 같이 시험 잘 치고 또 원하는 결과 얻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능을 앞둔 수험생 여러분,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온 여러분의 노력이 내일 좋은 결실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수능 감독과 운영에 힘써주시는 모든 선생님들과 종사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긴 준비 과정에서 쌓아온 실력을 믿고 차분하게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모두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밖에도 정치권 곳곳에서 진심이 담긴 응원의 목소리가 전해졌습니다. 특히 전재수 의원의 재치 있는 응원 문구는 수험생들의 긴장감을 덜어주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수능 당일 꼭 챙겨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두고 가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한 번 더 확인해 볼까요? 모든 전자기기는 집에 두고 시험장에 가는 게 좋습니다. 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소지하는 것 자체로도 부정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깜빡하고 짐에서 빼지 않았다면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시험장 내에서의 전자기기는 사용하는 것은 물론 가지고 있기만 해도 부정행위가 되니까요. 철저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신분증과 수험표, 필기구 그리고 보청기나 연속 혈당 측정기 등 의료상의 이유로 꼭 소지해야 할 물품은 매교시 감독관의 점검을 받으면 되고요. 교과서나 참고서, 기출 문제집 등도 휴대는 가능하지만 시험 중엔 휴대할 수 없다고 합니다. 수능 당일 수험표를 분실했다면 이렇게 대처하시면 됩니다. 응시 원서에 붙였던 사진과 신분증을 지참해 관리본부를 찾아가면 수험표를 다시 발급받을 수 있고, 사진이 없는 경우에도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하면 임시 수험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당황하지 말고 대처해야겠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노력과 실력을 내일 다 쏟아내야 하는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들, 부모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후회 없는 결과 받아들길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네, 정치 현장에서 한 걸음 떨어져 보다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시선으로 정치권 쟁점을 들여다봅니다. 정치 외전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그 첫 번째 시간 가진 이후에 제 주변에서는 굉장히 그 국회 방송답게 굉장히 품격 있는 토론이었다. 네, 굉장히 그 좋은 이미지로 봤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오늘도 좋은 분위기에서 두 번째 토론 좋은 말씀들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선고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법원이 이제 생중계를 이제 불허한 상황에서 유죄냐 무죄냐, 그리고 유죄라면 형량이 또 얼마나 될 것이냐가 이제 추미애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대한 예측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먼저 홍익표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글쎄 뭐 법원의 판결을 저희가 이렇게 예단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형태의 물론 그렇죠. 압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우리 사법부가
법의 어떤 법리에 따라 원칙과 기준에 따라 잘 판단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특히 어쨌든 우리 당의 기본 입장은 선거법 위반 자체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그 토론이나 또는 이런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그 사법적 재단에 올라간 것 자체가 너무 과도한 법의 남용 아니냐 이런 입장을 갖고 있고 그래서 네. 그런 차원에서 사법부가 그 유력 정치인을 그 차기 대선 후보와 관련돼서 유력한 정치인을 그러한 사안으로 피선거권을 박탈할 정도가 되는 것은 너무 과한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네 조혜진 의원님. 오늘 법원에서 생중계는 안 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하긴 했는데 네. 그 전까지 보면 생중계 문제에 대해서 여당은 해라, 생중계 해야 된다, 야당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한 걸 보니까 주장은 틀리지만 서로 생각은 똑같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유죄가 날 걸로 전제하고 네. 여당은 중계하기를 요구하는 거고 야당은 또 중계하지 말자고 생중계하지 말자고 그렇게 요구하는 걸로 보여졌고 일단 그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태도를 보면은 어쨌든 그 유죄 심정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동안에 재판을 엄청 미뤄왔거든요. 네. 원래 선거법 재판은 법에 기소되고 난 그 선거법 이후에 6개월 안에 이렇게 1심을 선고를 하게 돼 있는데 이거는 무려 기소 이후에 26개월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2022년 9월에 기소됐는데 네. 지금 이번 달에 내일 모레 네. 하니까 2년 2개월이 걸린 거예요. 예, 26개월. 그러니까 네.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무죄면 이렇게 끌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보면 그동안에도 계속 재판부를 압박하고 판사를 압박하고 모레 당일도 또 집회를 한다고 그러고 하는 걸 보면은 그 다음 날 또 집회한다고 하는 걸 보면은 무죄면은 빨리 재판 끝내달라고 할 거고 재판부를 압박할 필요도 없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이 그동안에 취해온 태도를 보면은 무죄라고 하지만 역시 이 대표나 민주당도 속으로는 유죄 가능성 높게 보는구나라고 저는 이제 느꼈고 네. 이제 법리적으로 보면은 이게 무죄가 되려면은 판사 입장에서 볼 때는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처장을 몰라야 되는데 그동안 최소 확인된 것만 해도 12번이나 뭐 해외 낚시도 같이 가고 뭐 골프도 치고 이런 객관적 확인된 사실이나 또 뭐 여러 가지 정황이 이거는 뭐 모를 수가 없다는 상황이고 아니면 그것도 하나 이제 백현동을 4단계 올려준 거에 대해서 진짜로 그 국토부가 협박하고 성남 씨가 협박을 받아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성남시 공무원들이 협박받은 적 없다고 그러거든요. 네. 압박받은 적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법리적으로 봐도 뭐 나머지 또 다른 부분도 있지만은 상식적으로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법리를 적용하면은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 문제는 제가 좀 약간 설명을 좀 저도 해야 될 수밖에 없는데 네. 우선은 유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생방송을 기피한다. 이건 사실관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그 법원에 생중계를 했던 사례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명박 대통령 관련돼서 이제 최종심 경우에 그렇게 했었고 네.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그 최종심도 아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이 사안은 그 피고인 당사자 원래 그 법원에서도 피고 당사자가 동의할 경우 또 법원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법원이 공익적 필요가 있을 때 판단할 문제인데 이미 국민의힘에서 생중계를 요구하는 순간 법원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을 정치적 사안으로 갔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는 생중계를 받아들이는 순간 이미 불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게 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네. 저는 아이러니하게지만 생중계를 막은 거는 도리어 국민의힘의 요구가 그걸 막게 된 법원의 판결을 어렵게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그 유죄냐 무죄냐를 떠나서 피고석에 있는 그 야당 당대표를 보여주는 모습으로도 충분한 정치적 효과가 있다라는 그 노림수가 있는 것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선거 결과는 생중계가 아니더라도 실시간으로 그 최종적으로 그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숨기고 속일 이유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이 도리어 그 판사들 제가 만나서 몇 분 얘기를 들어보면 생중계 자체에 대해서 판사들이 훨씬 더 부담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법원이 합리적으로 결정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여야 정치권이 생중계 문제를 갖고 자꾸 논란을 벌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법원과 피고 당사자의 판단에 맡겨두는 것이 맞는 거지. 네. 이거를 하자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미 사법부의 그 합리적 판단을 그다음에 법에 따른 판단을 정치화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네,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생중계가 당시에 이제 최종 심의였고 이번은 이제 1심이고 그 조혜진 전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김문기 씨를 그 이재명 대표가 여러 그 정황상 12가지라고 하셨나요? 최소 12번. 예. 모를 수가 없다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예. 그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여러 차례 법정에서도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모른다고 얘기할 때에는 아예 일면식도 없다는 거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알긴 아는데 잘 모른다. 이런 문제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네. 이재명 대표도 그 당시에는 내가 뭐 이러이러해서 만난 적이 있다는데 내 인식에는 뚜렷하게 남아있지 않다. 그런 차원에서 네. 주관적인 판단. 그러니까 객관적 사실로서의 모른다가 아니라 주관적인 판단에서 내가 잘 모르겠다 그 사람 네. 이런 정도의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 국민의힘이나 비판적인 분들은 골프도 해외 출장도 가고 해외에서 골프도 같이 쳤는데 모를 수가 있느냐. 근데 그거는 역시 그 법원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주관적인 영향의 그 어떤 판단 영역과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판단할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그것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그 선거법으로 고발하고 또 선거권의 이 당사자의 피선거권을 박탈할 정도의 중대 범죄이냐 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모레 이제 또 1심 선고 결과를 좀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그 후에 열흘 후에 이제 위증교사 재판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선거법 위반은 벌금이 이제 100만 원이 선이고 위증교사 혐의는 금고형 이상이면 5년 동안 이제 피의 선거권이 이제 박탈당하게 되는데 선거 이후에 이제 이재명 대표의 전략 그리고 이제 여당의 대응은 또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지 물론 이제 선고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전망 자체가 좀 이렇게 모호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좀 그 두 분이 생각하시는 점을 좀 들어볼까요? 민주당이 그 모레 선거 당일에도 법원 앞에서 아마 대규모 집회를 하는 것 아닌가 싶고 네. 그 다음 날도 한다고 제가 이제 들었는데 그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죄가 나와도 민주당이 그 할 행동 방향은 똑같고. 네. 무죄가 나와도 똑같고 그건 뭐냐면은 탄핵을 세게 몰아붙일 거다라는 거. 법원의 결론이 어떻게 나든 간에 유죄가 되면은 이제는 그 정말 대통령을 빨리 조기에 끌어내려서 선거를 치르지 않으면은 그 전에 제2심, 3심까지 해서 형이 확정되고 네.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선거 못 나가게 되고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 이재명 유일 대안 체제로 돼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피선거권이 박탈돼서 대선 못 나오면은 민주당은 대선 치르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만들어놔 버렸어요. 이 대표 본인이 네. 이 대표와 친명계들이 그렇게 만들어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유죄 1심 유죄가 2심이나 3심에서 확정되지 않게 질질 끌면서 그 사이에 빨리 대통령 끌어내려 가지고 조기 선거하려고 하는데 이제 공세를 벌일 거고 네. 무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다른 사건들이 또 지금 재판 진행 중이거든요. 다 사실은 유죄 가능성이 높은 것들인데 특히 대북 불법 송금 같은 경우에는 이 공범인 이화영 전 부지사가 벌써 9년 6개월 징역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는 피고인 입장에서 유죄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계속 뭐 재판부를 바꿔달라 뭐 이런 자꾸 이제 다른 그 시도를 하는 이유가 그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사건에서도
유죄가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레 그게 무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네네. 특히 그 25일의 위증죄는 이 판사들이나 법률가들도 오히려 선거법 위반보다도 훨씬 더 확실한 유죄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니까. 왜냐하면 유창훈 영장판사가 이재명 대표를 그 구속영장 기각하고 풀어줄 때도 요 건은 사실상 이 유죄라고 이야기할 정도니까, 풀어주는 이재명 대표를 봐준 사람도 그렇게, 판사도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니까. 네. 다만 다만 이제 유죄가 나면은 강하게 그 탄핵을 밀어붙이는데 동력은 좀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무죄가 되면은 완전 이제 그 계승장군처럼 돼가지고 이제 확 휘어잡고서 이제 밀어붙이고 그 차이 정도가 있지. 네. 어쨌든 어떤 쪽으로 결론 나도 탄핵을 밀어붙이는 쪽으로 그냥 고할 걸로 이제 보여집니다. 네, 위증교사 혐의는 이제 첫 번째 사안 모레 재판보다도 더 위증하고, 어쨌든 그 유무죄에 상관없이 민주당은 더 세게 나올 것이다. 우선 탄핵과 조기 대통령 선거 이 문제를 민주당이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민주당이 하고 싶어도 결국은 이 문제는 탄핵과 조기 선거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네. 국민들께서 과거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할 때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한 4%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갤럽직 기준으로 해서. 네. 거의 4%는 0%에 가까운 거죠. 그런 정도의 지지율이었기 때문에 국민적으로 일단은 심판을 내린 거였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그 법 체계상 야당과 국민 다수가 원한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탄핵을 인용을 해야 되는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이 하겠다고 해서 탄핵이 된다, 그리고 조기 선거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물론 민주당이 그런 주장을 현재까지 아직 민주당은 탄핵을 공식적으로 당의 입장으로 정한 바도 없습니다. 네. 현재 단계에서는 대통령이 특검을 수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보다 강력한 투쟁을 하겠다, 이 정도 선이지 아직 대통령에게 뭐 하야하라, 그 하야 내지는 탄핵을 공식적으로 얘기한 바는 없습니다. 물론 그런 얘기를 하시는 정치인은 있지만 그게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물론 당연히 저희는 1심에서 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그 결과와 무관하게 어쨌든 최종적으로 그 2심과 3심까지 거쳐서 법원에서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소명하는 것이 충분하게 법리적 논의를 거쳐서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당은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보다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는데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간에 당이 흔들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스럽다고 보기 때문에 네. 당의 안정을 위해서는 당의 지도부, 그다음에 당의 국회의원과 주요 그 정치인들이 잘 지혜를 모아서 당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가는 과정을 판결 결과와 관계없이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이제 상정될 것으로 보이는 김 여사 특검법이 당장의 이제 표결 결과보다 장기전으로 이제 좀 국면 전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대통령과 각을 세웠던 이제 친한계는 이탈표는 없다, 결집하고 있다는 그런 입장을 비췄고, 민주당은 수사 대상을 대폭 축소한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제 태세를 좀 전환한 그런 입장의 의미는 무엇이고, 또 대폭 축소한 수정안을 내놓은 그 민주당의 또 노림수는 무엇인지 두 분의 분석 좀 들어볼까요? 네, 조혜진 의원님. 한동훈 대표가 태세 전환할 가능성은 있지만 네. 아직 태세 전환하지는 않았다고 한 봅니다. 거는 아니다. 네, 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이게 입장을 바꿨느냐, 태도를 바꿨느냐를 이제 판단할 수 있으려면은 네. 한 대표가 요구한 특검 법안을 민주당이 내놔야 됩니다. 그럴 때 안 받아주면은 입장이 바뀐 거고, 받아주면 안 바뀐 거고, 그때 가서 판단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민주당이 지금 수정안이라고 내놓은 것도 한 대표가 주장한 거하고는 이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여전히 최종적으로는 이제 구조적으로 특검을 민주당이 고를 수 있게 만든 우리가 독소조항이라고 말했던 그게 그대로 남아 있고, 왜냐하면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게 하지만 동의하지 않으면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반려하고 반려하면은 결국 민주당이 마음 먹으면은 대법원장이 민주당이 원하는 사람 추천할 때까지 계속 반려할 수 있거든요. 일단 네. 그렇게 만들어놨거든요. 이거는 한 대표가 주장한 게 반영이 안 된 거고.
그다음에 이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 이제 딴 거는 다 뺐다고 그러는데 이건 그대로 새로 집어넣었거든요. 이거는 지금 이 사건은 검찰이 지금 수사를 시작했어요. 수사 시작한 거를 갖다가 뺏어 오는 거 특검이 도이치모터스라든가 이런 거는 검찰에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을 했기 때문에 특검을 하자 말자 논란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지금 수사를 시작했고 더구나 뭐 서울지검 검사들까지 포함해서 검사만 11명을 투입한 유례 없는 정도의 수사를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이거를 특검이 가져가겠다고 하는 건 한동훈 대표의 법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은 한동훈 대표 퇴세 전환 아니고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주장하는 걸 다 받아들여서 민주당이 제시했을 때 그때는 한동훈 대표도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근래에 이제 한동훈 대표 그런 전향적 입장을 취한 거는 국민을 대변하고 또 당과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정부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걸 민주당에서 계속 이간책으로 이용을 했거든요. 자기의 의소와 관계에 자꾸 이용을 당하니까 그럼 이렇게 가도 되나 하는 고민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때 가봐야 진짜로 민주당이 그럴 리는 없지만 한동훈 대표가 주장을 다 받아들인 100% 한동훈 수정안을 딱 낸다고 하면은 한 대표가 입장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그때 가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아직은 태세 전환이 아니고 민주당 이제 상황에 따른 당연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게 이제 한동훈 대표의 이제 태세이다. 민주당이 이제 대폭 수정한 축소한 이제 수정안이 선택과 집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예. 우선은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바꿨는지 안 바꿨는지 그걸 떠나서 지금의 현재 이 태도를 입장을 취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전까지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약간 디커플링.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은 빠져도 국민의힘 지지율은 많이 안 빠졌거든요. 근데 최근에 한 일주일 새 나온 몇 가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동조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수 위기론이 나오죠. 보수 입장에서. 그래서 최근에 다시 이제 보수 대결집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국민의힘 안팎에서 화두로 등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과 각을 세우기보다는 대통령과 한 배를 타고 가는 수밖에 없는 현실론이 대두됐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특검을 받을 생각은 애초부터 없었던 것 아니냐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한동훈 대표의 맥시멈이 특별감찰관으로 이 문제를 마무리하고 싶었던 거죠. 사실은 지난번 대통령실 용산 회담에서도 특별감찰관 문제가 관철이 안 되므로 인해 가지고 한동훈 대표가 좀 난감해 있었죠. 자기 그것만 수용되면 사실 특검을 안 받으려고 했는데 이런 상황으로 처해진 것 같고. 그다음에 이번에 조혜진 의원님 말씀대로 물론 뭐 몇 가지 한동훈 대표 입장과 똑같은 특검법은 아닙니다만 당초보다 많이 저희들도 수정하고 그다음에 국민의 입장을 배려했던 건 맞습니다. 저는 한동훈 대표가 정말 특검을 조금이라도 받을 용의가 있다면 수정안을 지금 조혜진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추천한 안을 그대로 올리자든지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는 빼고 도이치모터스만 하고 명태균 게이트는 검찰 수사 이후에 다시 하자든지 그리고 그 전에 명태균 게이트는 국회에서 청문회 정도로 하자든지 이런 수정 제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수정 제안이 없으면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애초부터 이 특별검사 특검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 측은 전혀 받을 생각이 없었던 것 아닌가. 그러니까 제3자 입장 특검안이라는 것은 레토릭에 불과했던 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의제 이제 한 절반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속도를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명태균 게이트 이제 말씀하셨는데 점점 더 눈덩이처럼 아직도 이제 불어가고 있는 이제 그런 형국인데요. 민주당이 오늘 기관장 인사 개입 추가 녹취를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김 여사에게 이제 금일봉을 받았다. 또 대통령 KTX 특별 열차 동승했다. 명태균 씨가 이제 추가로 또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검찰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도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운 걸로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김 여사 구속 수사를 주장하고 있는데 검찰 수사 앞으로 좀 어디까지 확대될 걸로 보십니까? 예, 검찰 수사는 상당히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나온 녹취록 자체가 물론 명태균 씨의 녹취록에는 뭐 일부 과장되거나 사실이 아닌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을 옥석을 가리기 위해서는 조사가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김종인 위원장과 그다음에 이준석 전 대표하고는 상당한 지금
연관성이 계속된 너무 많이 나오고 있고 네. 본인들도 그걸 부인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어떤 관계에 있고 뭐 어떤 그 정치적 어떤 그 뭐 거래라고까지 하긴 뭐하지만 정치적인 협의가 있었는지 그다음에 그 같이 네. 그 어떤 그 함께 모색한 어떤 사업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어쨌든 뭐 구속 수사는 아니더라도 지난번처럼 검찰이 대통령실에 가가지고 핸드폰도 내놓고 조사하는 방식의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도 네. 굉장히 화를 냈던 사안인데 그런 식의 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를 구속 수사를 하지 않으려면 네. 최소한 소환 조사해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밝혀야 될 내용이 많습니다. 지금 뭐 돈을 줬다든지 KTX에 김건희 여사가 동승을 시켰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또 몇 가지 인사 비리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도 검찰에 출두해서 이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소명하고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억울한 부분대로 그다음에 사실인 것은 사실인 대로 네.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 명태균 게이트 어디까지 흘러갈까요? 일단 그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 녹취 김영선 전 의원 네. 공천과 관련된 그거에 저는 이 정점을 찍었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에 미치는 파급력은 대통령 육성이 그게 최대치였다. 네. 지금까지 쭉 나타난 걸 보면은 여러 가지 뭐 녹취를 비롯해서 뭐 카톡, 문자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데 대통령 육성 녹취보다도 더 이 파급력이 있는 자료는 없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이게 이제 그 불이 세게 붙을 경우에는 그런 네. 작은 것들도 불을 계속 살리는 불쏘시개 네. 역할은 할 수가 있겠지만은 거기서 뭐가 이렇게 폭발한다든지 이런 거는 가능성이 좀 적다고 보고 네. 특히 대통령께서 대국민 담화 또 기자회견을 통해서 미흡하지만 그래도 대통령께 국민들께 또 사과하고 또 마음으로 또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 연장선상에서 여러 가지 최신 조치도 고민하고 있고 곧 보여드릴 전망이고 또 검찰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11명이나 되는 검사만 11명 그 밑에 수사관까지 하면 몇십 명일 텐데 창원지검에 내려가 가지고 수사본부를 차려놓고 하는 거는 이런 거 샅샅이 다 그냥 누락 없이 다 훑어서 깨끗이 정리하겠다는 의지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 사건이 국민적 관심사인데 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안 그래도 지금 민주당이 툭하면 뭐 특검하겠다, 뭐 검사 탄핵한다, 뭐 이러고 있는 판에 조금이라도 이게 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은 검찰이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오기 때문에 확실하게 정리를 할 것 같고 그 과정에서 뭐 다른 분 지금은 이제 명태균 씨를 중심으로 한 몇 사람들 수사지만은 그 관련된 자료지만은 말씀하신 대로 뭐 공천 개입 관련해서는 김종인 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도 부르겠다고 이야기하니까 네. 필요하면 이제 추가로 수사 대상들이 이제 나올 거고 그거는 검찰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준으로 판단해서 조치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명태균 게이트는 대통령 녹취록이 이미 그 정점을 찍은 상태이고 더 이상의 이제 커다란 파급력은 없을 것이다. 예, 상식 그런 알겠습니다. 자, 이제 두 가지 의제가 남았는데 좀 시간상 좀 빨리빨리 좀 짧게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 대통령 부부 이제 비방글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데 그 글을 쓴 게 한동훈 대표와 이제 가족이 맞느냐에 대한 논란이 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그 논란이 친윤과 이제 또 친한 계파 갈등에 또 불씨가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짧게 들어볼게요. 예, 이거는 전 사실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해프닝. 예, 아무리 뭐 정치가 비정상적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한동훈 대표가 그런 글을 당 게시판에 쓸 리도 없고 네. 저희 당도 과거에 그런 유사한 일이 있었는데 대부분 사실이 아니고 당내 분열을 이렇게 좀 확산시키려고 하는 일부 잘못된 지지자나 또는 뭐 어떤 일부
이 유튜버들, 그러니까 이제 그 SNS를 활용하는 그런 분들의 이 잘못된 행태이기 때문에요. 이런 네. 문제는 정치권에서 논란이 확산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동의하시면? 네, 동의하고요. 또 저는 오히려 우리 당이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이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의심이 가더라도 경찰이 수사하기 때문에 그 정보가 나오거든요. 나오고 난 뒤에 해도 되는데 진짜로 뭐 한동훈 대표는 그 가족들이 했으면 정치적으로 책임져야죠. 책임 물어야죠. 네. 아니면 그냥 뭐 외부에서 뭐 이간질 했으면 그걸로 또 그렇게 넘어가면 되는 건데 지금부터 벌써 뭐 이 안에서 그거 가지고 뭐 우리끼리 싸우는 게 이 우리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준 게 오히려 참 좀 그렇습니다. 곤혹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거는 이제 좀 사실이 아니다 그런 입장이신 거죠? 한동훈 대표나 그 부인이나 뭐 가족들 다 나름 바쁜 분들이거든요. 이런 거 앉아서 이렇게 댓글 올리고 있을 분들도 아니고 그렇게 또 뭐 유치한 분들도 아니고 또 그 진짜 그렇게 할 생각이면 100명, 200명 뭐 사람을 집단적으로 동원해서 뭐 댓글 올려야 효과가 있지. 수많은 댓글 중에 자기 이름으로 몇 개 더 올린다고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네네. 마지막 이슈 가겠습니다.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되는 대로 국정 쇄신을 위한 개각 또 대통령실 인적 개편을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새 총리 후보로 거명되는 이제 분들이 일기 내각에 있었거나 이제 당내 인사들 거명되는 이제 뭐 하마평의 인사가 추경호, 원희룡, 주호영 이런 이제 분들인데 국민들이 이제 국정 쇄신을 체감할 정도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인적 쇄신도 단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마지막 두 분의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네. 인적 쇄신은 사실은 좀 늦었습니다. 하려면 그때 총선 결과 나왔을 때 그 직후에 했었었고 그 당시에 총리 교체설까지도 하겠다는 걸 밝혔는데 결국 못했죠. 그래서 이번에 그 소위 국정 전환 차원에서 쇄신 내각을 구성하려면 총리를 포함한 상당히 그 대폭 개각이 있어야 되는데 뭐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거론되는 인물들이 뭐 제가 그분 한 분 한 분의 개인의 인격에 대해서 평가하고 싶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기존의 일기 내각에 있었거나 여러 가지 그 뭐 윤석열 정부와 관련이 기존에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한다면 그 돌려막기 인사라는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쇄신의 인사가 그 어떤 평가받기 어렵겠죠. 그래서 저는 총리 후보자는 좀 더 과감하게 그 대통령께서 인사를 더 이상 보통 인사할 때 충성심과 역량을 갖고 평가를 하는데 1기 내각은 충성심에 기반한 강조된 내각이었다면 2기 내각은 좀 더 전문성과 역량에 기초한 사람들로 좋은 임무를 좀 하는 게 현재 윤석열 정부가 처한 그리고 대한민국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그 과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총리를 포함한 내각 전원이 사의 표명을 해서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그중에서 전원을 다 바꾸라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그러면 선별하겠지만 일단은 대통령께 사의 표명을 전체 내각이 총괄해서 사의 표명을 하고 대통령이 그에 따라서 문제가 있는 그동안 문제가 됐던 뭐 행안부나 등등 이런 장관들을 포함해서 상당 부분의 개각을 전면적으로 그 전문성과 역량에 기초해서 사람을 새롭게 장관을 발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추천하고 싶은 총리 후보가 계십니까? 그 여기서 얘기하면 또 그렇죠. 제가 얘기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네, 조혜진 의원님. 일단 대통령께서 쇄신 인사를 하실 생각이신지 아니면 관리형 인사를 하실 생각이신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좀 보여주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일단 가지가 좀 정리가 됩니다. 네. 쇄신 인사를 하려고 하면 일단 국민들이 볼 때 저 사람 뭐 쇄신의 느낌이 와야 되니까 그 사람이 좀 개혁적이고 또 국민의 뜻을 잘 헤아리고 대통령께 또 직언할 수 있고 개인도 강직하고 뭐 강단 있고 청렴하고 이런 분이면 쇄신이라는 느낌이 오죠. 그렇지 않으면 그런 느낌이 안 올 것이고. 또 국민들이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게 이 대통령 2년 반 동안에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질 동안에 당에서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대통령실에서 지금 이제 총리 이야기지만 총리뿐만 아니라 뭐 내각 또 대통령실 다 마찬가지인데 대통령실에서 또는 정부에 있으면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쇄신적 대통령이 이렇게 그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국민을 대변해서 역할을 했느냐 아니면 아무것도 못했느냐 아니면 거꾸로 그게 같이 그냥
이렇게 역할을 했느냐, 이건 국민들이 다 대체로 다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판단에서 쇄신에 기대가 안 가는 분을 발탁하면 그건 쇄신 인사가 될 수가 없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당이든 대통령실이든 내각이든 이렇게 이 정부 지지율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가까이 있었던 분들은 국민들이 그렇게 뭐 저분이 그 높은 자리 가면 좋은 역할을 할 거다, 쇄신할 거다라고 봐주기 어렵지 않겠는가. 그래서 어쩌면 뭐 관리형이면은 뭐 사람 뽑을 수 있는 사람 많겠지만 쇄신 인사를 하려면 폭이 상당히 줄어들 거고 어쩌면 대통령 주변에서부터 좀 더 멀리에서 찾아야 될지도 모르겠다. 당이든 정부든 뭐 대통령실이든 간에. 네. 쇄신이라면 조금 지근거리가 아닌 조금 멀리 있는 데에서 찾아야 될 것 같다. 네. 정치 외전 지금까지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